현관의 타일이 아침 햇살에 살짝 반사될 때 시어머니의 함성이 거실로 들려왔다. 민준아, 저 큰 가방 좀 들어줘. 내 팔이 아파. 남편이 허리를 굽혀 시어머니의 체크무늬 여행 가방을 드는 순간 그 가방의 무게가 내 복부를 누르는 듯한 착각이 왔다. 임신 38주째인데 아직도 발이 붓고 걸을 때마다 복부가 아래로 당겨지는 느낌이 계속된다. 나는 벽에 기댄 채 손으로 배를 감싸고 서 있었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집 잘 지켜. 금복, 대환견, 밥은 저녁에 한 번 주고. 그 말뿐이다. 아무도 배 아프지 않아? 혹시나 급한 건 없어? 라는 말 한마디 없었다. 시누이 예진이 백패끈을 조이며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었다. 오빠, 지금 출발해야 공항까지 시간이 충분해. 그녀는 나에게 살짝 고개를 돌렸지만 눈은 여전히 스마트폰 화면에 붙어 있었다. 언니, 우리 돌아오면 선물 사줄게. 그 말이 형식적인 말인 건 알았지만 나는 아무래도 미소를 지을 수 없었다. 손가락으로 배 표면을 살짝 쓰다듬었더니 아기가 살짝 움직였다. 마치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아 코끝이 찡했다. 그럼 먼저 갈게. 시어머니가 앞장서서 현관문을 열자 남편과 예진이 차례로 나갔다. 나는 발을 옮기려 했지만 복부가 갑자기 뭉개지는 듯한 통증이 와서 잠시 멈췄다. 그때 문이 쾅 한 소리 닫혔다. 바로 앞에 있던 시어머니의 구두 소리, 예진의 웃음소리, 남편의 가방 끌기 소리가 점차 사라졌다. 현관에만 나와 시어머니가 떨어뜨렸을 것 같은 진주 귀걸이 조각 하나가 타일 틈에 끼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다. 소파에 앉았을 때 허리가 아파 자연스럽게 등을 기댔다.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다. 평소엔 시어머니의 TV 소리, 예진의 음악 소리, 금복에 짖는 소리가 뒤섞여 복잡했는데 이제는 오직 냉장고에서 나오는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나는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갔는데 전자레인지 위에 시어머니가 쓴 커피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안에 남은 커피 얼룩이 건조해져 갔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우유 카트리지가 하나 남아 있었다. 나는 컵에 우유를 따르며 배를 살짝 누르고 있었다. 아기, 우리 혼자 잘 지내야 해. 속으로 속삭였다. 갑자기 창밖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창문을 살짝 열어보니 옆집 할머니가 마당에 화분을 심고 있었다. 할머니가 나를 보고 웃으며 손짓해줬지만 나는 그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눈이 갑자기 축 처지는 느낌이 와서 빨리 창문을 닫았다. 우유를 마시려 했지만 입맛이 없어 그냥 컵을 테이블에 놓았다. 금복이 발치에 와서 다리를 핥았는데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적어도 이 애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란 걸? 오후부터 시작된 비가 저녁 늦은 시간에도 계속 쏟아졌다. 거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져 있고 나는 소파에 누워 산모 교육 DVD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화면 속 내용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왔는데 오히려 복부가 조금씩 뭉치는 느낌이 잦아졌다. 금복이 내 허벅지에 기대어 잠들고 있어 나는 살짝 움직이지도 못했다. 11시를 넘어갔을 때 갑자기 몸통을 웅크리는 듯한 강한 통증이 닥쳤다. 나는 갑자기 기립하려다가 무릎이 휘어 걸터 앉았다. 손으로 배를 꽉 감싸고 숨을 참았지만 통증이 계속해서 몰려왔다. 이전에도 가벼운 위축 통증은 경험했지만 이 정도로 심한 건 처음이었다. 응아. 문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고 금복이 깨어나 내 얼굴을 핥았다. 나는 급히 핸드폰을 잡아 시댁 그룹 채팅을 열었다. 몸이 안 좋아. 복통이 심해. 라는 문자를 입력하고 보냈다. 시계를 보니 11시 17분이었다. 남편 민준, 시어머니, 예진 세 사람이 그룹에 있지만 5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다. 아마도 비행기 아닐까?
아니면 유럽에 도착해서 아직 시차로 잠들었을까? 여러 가지 추측이 떠오르지만 각각의 가능성이 마음을 더욱 긴장시켰다. 나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혹시나 보면 답장해주세요. 이번엔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자체가 위안이 되었다. 10분이 더 지났지만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통증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배가 여전히 단단하게 뭉쳐있다. 혼자 시댁에 있으면 만약 갑자기 분만이 시작된다면 어떡하지? 병원에 가야 하는데 이 밤중에 누가 나를 모셔다 줄까? 이러한 생각이 겁이 나서 손이 떨렸다. 이때 머릿속에 떠오른 건 오직 엄마였다. 친정이 시댁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라 적어도 엄마는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갈 수 있다. 나는 겨우 일어나 외투를 입었다. 발을 신을 때도 복부에 주의하며 천천히 움직였다. 금복에게 여기 있어, 나 갔다 올게. 라고 말하며 문을 잠갔다. 비는 아직도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길거리에 사람의 모습 하나 없었다. 택시 앱을 열어 호출했지만 주변에 기다리는 차량이 없었다. 나는 현관 앞 현관문에 서서 비를 맞으며 긴장했다. 15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택시가 나타났다. 운전사 할아버지가 내가 임신한 걸 보고 급히 차문을 열어줬다. 아가씨, 안전하게 앉아. 천천히 해.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살짝 차올랐다. 차 안에 앉아 복부를 누르고 있었을 때 그룹 채팅을 다시 확인했다. 여전히 응답이 없다. 나는 창밖을 보며 속으로 말했다. 민준아, 왜 답장을 안 해? 하지만 아무도 이 말을 듣지 못했다. 택시가 고속도로로 진입하며 친정이 점점 가까워졌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계속해서 커졌다. 택시가 친정 아파트 아래층에 멈췄을 때 비는 아직도 옅은 비로 내리고 있었다. 운전사 할아버지가 우산을 내밀어주며 조심히 걸어요. 아기 때문에 라고 말해줬는데 나는 고마움도 못 말할 정도로 복부의 무게감이 무거웠다. 문을 열고 천천히 내리려 했지만 다리가 살짝 저려서 잠시 차문에 기댔다. 그때 두 번째 층 창문이 깜빡였다. 나의 시선을 올렸더니 엄마가 창문 틈으로 얼굴을 내밀고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엄마. 나는 작게 외쳤고 그 순간 엄마가 우산도 안 쓰고 외투를 겉으로 걸친 채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발자국 소리가 비탄길 위에서 빠르게 울렸다. 아이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복통 또 심해졌어? 엄마가 다가오자 곧바로 내 팔을 붙잡았고 그의 손바닥은 추운 밤에도 뜨겁게 달궜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택시 좀 기다렸어. 문서 그래서 늦었어. 말을 할 때마다 숨이 가빠져 엄마는 눈을 쫑긋 뜨며 왜 혼자 왔어? 민준이 안 봐줬어? 라고 묻지만 나는 대답을 피했다. 지금은 시댁의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 엄마가 나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며 우산을 나에게 씌웠다. 우산 좀 제대로 쓰고 몸 젖으면 감기 걸려. 그의 손이 나의 어깨를 꽉 감싸고 있어서 비가 옷소매 끝에만 살짝 닿았다. 계단을 오를 때엔 엄마가 앞에서 나의 팔을 끌어주고 매 단계마다 천천히라고 속삭였다. 복부가 살짝 당겨지는 통증이 왔지만 엄마의 손길이 있으니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문 좀 열어봐. 키가 내 주머니에 있어? 엄마가 옆구리를 살짝 눌렀고 나는 겨우 주머니에서 집 열쇠를 꺼냈다. 문을 열자 난방 온기가 얼굴에 붙었다. 평소엔 1층 현관이 어둡지만 오늘은 복도등이 켜져 있었다. 내가 기다리느라 불 안 껐어. 엄마가 속삭이며 나를 거실로 안내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컵과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내가 올지 몰라 차를 데웠는데 이제 식었겠다. 엄마가 나를 소파에 앉히고 급히 주방으로 갔다. 나는 소파에 앉아 배를 살짝 쓰다듬었더니 아기가 살짝 움직였다.
마치 엄마의 존재를 느끼고 기뻐하는 것 같아 코끝이 찡했다. 여기 따뜻한 물 좀 마셔. 엄마가 물컵을 들고 왔고 나를 보며 속삭였다. 얼굴 왜 이렇게 창백해? 시댁에서 혼자 무슨 일 있었어? 그의 눈빛이 너무 걱정스러워. 나는 그냥 아니야. 그냥 피곤했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엄마는 나의 말을 못 믿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나의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 오랫동안 참았던 안정감이 몰려왔다. 비록 시댁에서 혼자 힘들었지만 적어도 이곳엔 엄마가 있었다. 엄마가 주방으로 갔다가 금방 다시 나왔을 때 손에 겨자칩과 찻솥을 들고 있었다. 겨자차 좀 끓여줄게. 복통 좀 잡아줄 거야. 그녀는 거실에 놓인 소형 가스레인지를 켰고 물을 끓이면서 겨자칩을 조금씩 넣었다. 향긋한 겨자 냄새가 천천히 방 안에 퍼졌는데 이 냄새는 어린 시절 아파서 누웠을 때마다 맡던 냄새라 안심이 됐다. 나는 소파에 기댄 채 엄마의 모습을 바라봤다. 엄마는 회식을 갔다 와서 아직 저녁을 안 먹었을 텐데 나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를 돌보고 있었다. 엄마, 너도 뭐 좀 먹어. 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뒤돌아보며 웃었다. 내가 뭐 먹을 시간이야. 너 먼저 차 마시고 쉬어. 그의 손이 살짝 떨렸는데 아마도 저녁을 안 먹고 기다린 탓인 것 같았다. 물이 끓어오르자 엄마는 불을 줄이고 차를 작은 찻잔에 따뜻하게 따른 뒤 나에게 건넸다. 너무 뜨거워서 천천히 마셔. 나는 찻잔을 손에 쥐었는데 따뜻한 온기가 손가락을 타고 팔을 거쳐 심장까지 전해졌다. 겨자차를 살짝 마시니 입안이 따뜻해지고 복부의 긴장감이 조금씩 풀렸다. 그때 엄마가 나의 옆에 앉아 소리 낮춰 말했다. 알았어. 전에 시장 갔다가 시어머니를 만났어. 나는 찻잔을 입술에서 떼고 엄마를 쳐다봤다. 엄마는 눈을 떨리며 계속 말했다. 그녀가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데 유럽 여행 계획만 열심히 자랑했어. 호텔 예약도 관광지도 하나하나 자세히 말했는데 문서 그 말을 듣고 나는 찻잔 속에 떠있는 겨자편을 응시했다. 나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했다. 엄마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나도 너 임신한 줄 알잖아? 그래서 우리 딸 지금 임신 8개월 됐잖아. 여행 갔다 오면 좀 챙겨줘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다른 이야기로 넘겨버렸어. 나는 입을 다무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를 모른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시려웠다. 아마도 바빴나 봐. 라고 겉으로는 평온하게 말했지만 손으로 찻잔을 꽉 쥐었다. 이전에도 산모 검진을 갔을 때 시어머니는 가게 일이 바빠라고 말하며 안 따라왔고 남편 민준도 회의가 있어서라고 핑계를 댔다. 결국 나는 혼자 병원에 갔고 의사가 배우자가 왜 안 왔어? 라고 묻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궈졌다. 엄마는 나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래도 너는 너무 참아. 임신하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 시댁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봐. 그의 손이 따뜻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오해일 거야. 그들은 여행 갔다 오면 잘해줄 거야? 라고 말했지만 내 마음속엔 그렇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다. 겨자차를 다 마시고 찻잔을 테이블에 놓았다. 엄마가 다시 주방으로 갔다가 나를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말이를 만들어 왔다. 이거라도 좀 먹어. 아기도 영양이 필요해. 나는 엄마의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곳이 아니었다면 오늘 밤 나는 혼자 어떻게 견뎠을까? 하지만 이런 마음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 아무리 맛이 없어도 입에 넣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 사이로 조금씩 새어 들어올 때 나는 소파에서 깨어났다. 복부의 통증은 크게 가라앉았지만 몸이 무겁게 느껴져 살짝 움직이기조차 힘들었다. 금방 옆방에서 엄마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곧 주방에서 나뭇잎 소리와 함께 미역국 특유의 향기가 퍼졌다.
깼어. 아침 먹을 거 좀 데웠어. 엄마가 거실로 나왔을 때 눈 밑에 살짝 검은 자국이 있었는데 아마도 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못한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소파에 앉았고 엄마는 금방 미역국과 김치 그리고 따뜻한 밥을 테이블에 차려놓았다. 임신할 땐 미역국이 좋다고 하잖아. 오늘 아침도 잘 먹어. 미역국을 한 입 더 먹었더니 익힌 미역의 부드러움과 멸치, 육수의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다. 이 맛은 어린 시절 아파서 엄마가 만들어준 미역국 맛과 똑같았다. 엄마, 맛있어. 나는 작게 말했고 엄마가 웃으며 그럼 많이 먹어라고 말하며 나의 밥그릇에 또 미역국을 따라줬다. 테이블 위에는 나를 위해 별도로 준비한 계란말이도 놓여 있었고 엄마는 계속해서 아기가 영양 좀 받아야 해라고 속삭였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창문을 열어봤다. 비는 이미 그쳤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출근하러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아침 공기가 시원해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니 머리가 좀 맑아졌다. 하지만 그럴수록 시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며 마음이 무겁졌다. 산모용 가방이 시댁 침실 서랍에 있고 산부인과에서 받은 검진 기록도 거기에 놓아뒀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임신하다가도 친정에 자주 가면 안 된다는 말을 예전에 해봤기 때문에 오래 있었다 간 시댁에서 한화가 나올지도 몰랐다. 엄마, 나 시댁 갈 거야. 나는 돌아서서 엄마에게 말했고 엄마의 표정이 살짝 바뀌었다. 이미 복통도 나았고 거기에 산모용 물건도 다 있어. 금복도 혼자 남겨두긴 싫어. 문서 이유를 꼬박꼬박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냥 이곳에 개고 싶다는 말이 막혀 있었다. 엄마는 잠시 고개를 끄덕인 뒤 그래, 그럼 갈 준비해. 하지만 혹시나 복통이 또 나면 당장 전화해. 라고 말했다. 그녀는 급히 방으로 들어가 겉옷을 찾아주고 주머니에 따뜻한 온열팩을 2-3개 넣어줬다. 겨울 같기도 하고 너 혈액순환이 안 좋잖아. 이거 수시로 쓰고. 또 주방에서 김치와 샐러드, 그리고 오늘 아침 끓인 미역국도 병에 담아 주머니에 넣어줬다. 시댁에 혼자 있으면 잘 안 먹을 테니 이거 데워 먹어. 엄마가 나를 아파트 아래층까지 바래다 주고 택시를 불렀다. 택시 안에서도 배에 주의해서 너무 움직이지 마. 엄마가 나의 팔을 꽉 잡고 말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도 집에서 잘 쉬어라고 말했다. 택시에 올라타고 창문을 내리자 엄마가 아직도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차가 앞으로 가면서 엄마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자 눈이 갑자기 축 처지는 느낌이 왔지만 겨우 눈물을 참았다. 택시 안에서 시댁 그룹 채팅을 다시 확인해봤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남편 민주는 아마도 유럽에서 즐겁게 여행하고 있을 테고 시어머니와 예진도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이 들자 마음속에 아쉬움과 함께 살짝씩 화가 솟아났지만 바로 잠재웠다. 이제는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혼자 잘 지내는 게 중요했다. 택시가 시댁 아파트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택시가 시댁 아파트 아래층에 멈췄을 때 햇살이 건물 벽에 고스란히 쏟아져 있었다. 나는 엄마가 준 병과 주머니를 들고 천천히 내렸고 운전사 할아버지가 조심히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남기며 차를 떠났다. 현관문 앞에서 한 번 심호흡을 하고 열쇠를 꽂았는데 잠금 장치가 살짝 걸려 있어 힘을 좀 써야 열렸다. 문을 열자마자 괄활 하는 소리와 함께 금복이 다리에 달려와 걸터 앉았다. 아마도 혼자 있었는지 배가 고픈지 계속해서 나의 바지를 핥고 울부짖었다. 알았어. 먹이 좀 주마. 나는 금복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지만 복부의 무게감 때문에 쪼그려 앉을 수 없었다. 그냥 주방으로 걸어가려 했더니 금복이 발을 잡고 계속 따라왔다.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갔을 때 시댁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에 허전함이 눈에 띄었다.
소파에 시어머니가 입던 베드가 뒤틀린 채 놓여 있고 예진의 핸드폰 충전기와 이어폰이 커피 테이블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닥에 떨어진 진주 귀걸이 파편이었다. 어제 시댁 사람들이 떠났을 때 보았던 것과 똑같은데 아무도 치우지 않았다. 나는 종이 티슈를 꺼내 파편을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다. 주방에 갔더니 어제 저녁 시어머니가 쓴 커피잔이 여전히 전자레인지 위에 놓여 있었다. 안에 남은 커피 얼룩이 완전히 건조해져 갈색 뿌옇게 변했고 주변에도 커피가 흘렀는지 얼룩이 남아 있었다. 나는 잠시 뒤에 세척하겠다고 생각하며 냉장고를 열었다. 엄마가 준 미역국과 김치를 넣어야 했는데 냉장고 안이 생각보다 어질러져 있었다. 시어머니가 담아둔 김치와 각종 장류, 그리고 남편이 좋아하는 맥주들이 뒤섞여 있었다. 금복이 주방 문틈에 서서 계속 울부짖자 나는 사료통을 찾았다.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사료는 부엌 장롱에 있었는데 상자가 높게 쌓여 있어 손이 닿지 않았다. 나는 의자를 끌어다가 올라가려다가 복부가 걸려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 기다려. 나 좀 쉬고 와. 나는 금복에게 말했지만 그냥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다. 이때 거실 창문을 통해 이웃 할머니가 마당에 나와 화분을 물리는 모습이 보였다. 할머니가 나를 보고 손짓해 주셨지만 나는 창문을 살짝 닫았다. 시댁에 혼자 있는 모습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주방의 싱크대에 걸린 수건을 보니 시어머니의 수건과 남편의 수건이 뒤섞여 걸려 있었고 나의 수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집에 나의 존재가 없다는 것처럼. 금복이 다시 다리에 와서 핥자 나는 겨우 기어다가 사료통을 끌어냈다. 사료를 그릇에 따라주자 금복이 재빨리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시댁 식구들은 여행에서 즐거워하고 있을 텐데 이곳엔 나와 금복만이 남아있어. 배를 살짝 쓰다듬었더니 아기가 살짝 움직였다. 아기야, 우리 또 혼자 남았구나. 속으로 속삭였고 그때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다. 금복이 사료를 다 먹고 내 다리에 기대어 잠들자 배가 또 고파졌다. 임신 말기라 소화가 빨라 쉽게 배가 고프지만 주방을 둘러보니 먹을 거리를 손쉽게 찾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담아둔 김치는 너무 맵고 남편이 좋아하는 라면은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았다. 결국 냉장고를 다시 열었고 이번엔 냉장고 문 안쪽을 살펴봤다. 그때 냉장고 문틈에 붙어있는 노란색 메모지가 눈에 띄었다. 시어머니의 손글씨인 건 알았다. 그녀는 항상 이런 메모지를 남겨두는 버릇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예진이에게 빨래 빨리 돌리라거나 남편에게 가게 물건 사오라는 내용이었다. 이번 메모지도 역시 시어머니의 뚜렷한 글씨였다. 나는 메모지를 손에 꺼냈다. 내용은 단 3줄이었다. 금복 하루 2번 먹이 주기. 사료는 부엌 장롱 첫 칸에. 물 항상 채워주기. 그게 전부였다. 한 글자도 내가 어떻게 지낼지, 뭘 먹어야 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심지어 혹시 급하면 연락해라는 식의 말 한마디조차 없었다. 손이 자연스럽게 메모지를 꽉 쥐었고 종이 질감이 손바닥에 닿았다. 이 메모지가 왜 냉장고에 붙어 있는지 생각해보니 아마도 시어머니는 나가기 전에 금복을 챙기려다가 냉장고를 열고 적어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냉장고 앞에 서 있는 나조차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까? 아니면 봤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걸까? 냉장고 안을 다시 뒤져봤다. 시어머니가 즐겨 먹는 치즈케이크가, 예진이가 좋아하는 딸기 주스가, 남편이 마시는 저지방 우유가 차곡차곡 놓여 있었다. 이들은 여행 갔다 오기 전까지 자신들이 먹을 것만 챙겨놓았고 나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엄마가 내 주머니에 넣어준 미역국과 김치가 이제야 안정감을 주는 존재였다. 나는 메모지를 주방 테이블에 놓고 몸을 기댔다. 머리가 어지러워졌고
배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살짝 왔다. 아마도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그런 것이다. 금복이 이제는 내 품에 기어 올라왔고 코를 비비었다. 이 녀석은 아마도 내 기분이 안 좋다는 걸 느꼈는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금복아, 너 때문에 시어머니가 메모지도 썼어. 나는 작게 말했지만 금복은 그냥 귀를 살짝 움직였다. 사람보다 애완동물이 나를 더 챙겨준다는 생각이 들자 더욱 슬펐다. 산모 검진을 갔을 때 의사가 가족의 관심이 태아 건강에 중요해라고 말했었다. 그때 나는 시댁 식구들이 아주 잘해줘요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너무 허망하게 느껴졌다. 냉장고에 남은 저지방 우유를 컵에 따라 마셨다. 우유는 차갑고 입맛에 맞지 않았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파서 억지로 마셨어. 마시는 동안 메모지가 눈에 들어왔고 시어머니의 글씨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혔다. 나는 결국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걸 시댁 식구들이 돌아올 때 보여줘야겠다. 이건 그들이 나를 무시했다는 증거이니까. 주방에 혼자 남아 있었고 창밖에 해가 점점 높아졌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시댁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 그들은 지금 유럽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구경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을 텐데 나는 이 빈집에서 혼자 배고파하며 아기를 안고 있는데 이 차이가 너무 냉혹해 눈을 감았다. 금복 우유를 마신 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자 다리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아 주방 바닥에 걸터 앉았다. 타일이 차갑기 때문에 엉덩이에 시려운 느낌이 왔지만 일어나려는 힘이 하나도 없었다. 금복이 내 옆에 누워 머리를 내 팔에 대고 울부짖었고 그 소리가 오히려 마음속에 눈물을 자극했다. 나는 팔을 굽혀 배를 감싸고 있었다. 아기가 이제는 나의 감정을 알고 있는지 부드럽게 움직였다. 그 움직임이 너무나 선명해서 임신 이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이 순간 터져나왔다. 눈물이 갑자기 주룩주룩 떨어지기 시작했고 손으로 얼굴을 가려도 막을 수 없었다. 임신 3개월 때 심한 구토를 했던 나를 기억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화장실에서 구토만 했는데 시어머니는 임신 구토는 평범한 거라고 말하며 외식을 갔고 남편은 회의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만 보냈다. 결국 나는 혼자 병원에 갔고 의사가 가족이 동행해야 하는 데라고 말하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 모습이 눈에 선명했다. 4개월째 산모 검진을 갔을 때는 예진이 시어머니와 쇼핑을 갔다고 하며 나를 대신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일 아침에 친구 만나러 갈 거야라고 문자 하나 남기고 사라졌다. 나는 역시 혼자 검진을 받았고 검사 결과 아기가 살짝 작다고 들었을 때 혼자 울고 싶었지만 견뎠었다. 생일이었던 날도 기억났다. 나는 작은 케이크를 사서 시댁에 차려놨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늘 저녁 맛집에 갈 거야라고 말하며 나를 속이지 않았고 남편은 저녁 11시에 취해서 들어왔지만 생일이라는 걸 잊고 있었다. 그날 저녁 케이크는 그대로 버렸고 나는 침실에서 혼자 눈물을 닦았다.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눈물은 더욱 세차게 쏟아졌다. 왜 이렇게 해?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시댁 사람들은 나를 단지 민준의 아내, 닭이를 낳을 사람으로만 바라보았을 뿐, 나 자신으로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나의 아픔, 외로움, 걱정 따위는 아무것도 몰랐고 심지어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금복이 내 얼굴을 핥아줬다. 그의 혀가 차갑고 거칠었지만 이것이 지금 나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금복, 나는 애완견을 안고 울었고 금복은 조용히 내 품에 기대어 있었다. 주방의 타일이 차갑기 때문에 얼굴을 바닥에 대고 싶었지만 아기를 생각해서 참았다. 울다 보니 목구멍이 메이면서 아파왔다. 숨을 쉴 때마다 콧물과 눈물이 뒤섞여 흘렀고 휴지로 얼굴을 닦아도 금방 젖어버렸다. 이렇게 오랫동안 참아왔던 건
아기를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 없었다. 시댁 사람들의 무관심이 너무나 가혹해서 나는 그냥 울고 싶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다. 눈물이 조금씩 그쳐갔을 때 주방 창밖에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가 저려서 다시 걸터 앉았다. 금복이 계속해서 내 옆에 있었고 그의 존재 덕분에 좀 나아졌다. 나는 주방 싱크대에 갔다가 물을 받아 얼굴을 세웠다. 차가운 물이 눈을 자극해서 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참았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눈이 살짝 부었고 볼이 붉어있고 입꼬리가 떨어져 있었다. 정말 안쓰러운 모습이었다. 아기, 미안해. 나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속삭였다. 엄마가 너 때문에 더 강해야 하는데.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눈물이 또 나려고 해서 그만 입을 닫았다. 주방 테이블 위에는 아직 세척하지 않은 커피잔과 우유 컵이 놓여 있었고 이 모든 게 시댁 사람들의 무관심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눈을 떴을 때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졌다. 몸이 무겁게 붙어 있어 잠시 동안 눈을 감은 채 누워 있었다. 주방 바닥에서 잠들었나 보다. 저녁부터 새벽까지 울다가 힘없이 잠들었는지 목구멍이 아프고 머리도 찌끄러웠다. 금복이 내 팔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고 코를 살짝 움직이며 잠결에 소리를 냈다. 나는 천천히 팔을 움직이려 했지만 금복을 깨우고 싶지 않아 그대로 있었다. 햇살이 주방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타일에 반사되었고 그 빛이 눈을 찔러서 겨우 눈을 뜰 수 있었다.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켰더니 허리가 갑자기 아파서 숨을 참았다. 임신 말기라 허리 통증이 잦았지만 오늘은 특히 심했다. 아마도 바닥에서 오래 누워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벽에 기댄 채 천천히 일어났고 금복도 이에 따라 일어나 몸을 기울였다. 싱크대로 걸어가 물을 받아 얼굴을 세웠다. 차가운 물이 눈을 닦아주니 머리가 조금 맑아졌다. 하지만 눈이 아파서 자연스럽게 찡그렸다. 거울을 보았을 때 나는 자신을 못 알아보았다. 눈이 호두처럼 부었고 눈 밑엔 검은 자국이 깊게 박혀 있었다. 볼은 여전히 붉어 있고 입꼬리가 살짝 아래로 늘어져 있어 아무 표정도 짓기 어려웠다. 어이,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 정도로 눈이 부을 줄은 몰랐다. 저녁에 그렇게 많이 울었나 보다. 나는 물을 다시 받아 눈을 부드럽게 눌렀다. 하지만 눈꺼풀은 이미 부어서 아무리 누르고 떼어도 바뀌지 않았다. 이 모습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냉장고에서 우유 카트리지를 꺼냈다. 차가운 우유를 눈에 살짝 대보니 시린 느낌이 왔지만 부기가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다. 나는 우유 카트리지를 양쪽 눈에 번갈아 대면서 한숨을 쉬었다. 이때 엄마가 내 주머니에 넣어준 온열팩을 떠올렸지만 지금은 차가운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았다. 거울을 다시 보았다. 눈 부기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무리 화장을 해도 이 모습을 가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시댁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 왜 울었어? 라고 묻겠지만 그들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그들의 관심조차 필요 없었다. 복부가 살짝 뭉치는 통증이 왔어. 나는 손으로 배를 감싸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아기가 움직이지 않아 살짝 걱정했지만 금방 부드럽게 발을 차는 느낌이 왔어. 아기, 괜찮아. 속으로 속삭였고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다. 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욱 강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었다. 창밖을 보니 이웃 아이들이 학교 가려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이 여전히 무겁다. 저녁에 울었던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었고 시댁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자라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히 무시를 넘어 방치에 가깝다는 걸 깨달았다. 우유 카트리지를 냉장고에 다시 넣고 나는 주방 테이블에 앉았다. 손가락으로 주머니에 들어있는 시어머니의 메모지를 꺼냈다. 노란색 메모지가 아직도 그대로였다. 이 메모지를 보면 볼수록 화가 났지만 동시에 결심도 생겼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시댁 사람들이 돌아오면 이 모든 걸 말할 것이다. 얼음 주머니를 눈에 대고 앉아 있었다. 얼음의 차가움이 부은 눈꺼풀을 스며들어 시린 느낌이 왔지만 그래서야 마음이 좀 더 차분해졌다. 얼음이 녹아 물방울이 손등을 타고 흘렀고 나는 주방 휴지를 꺼내 손을 닦았다. 문서 금복이 내 발치에 누워 잠들어 있고 거실에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가로로 쭉 늘어져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시어머니의 노란색 메모지를 꺼냈다. 오늘 아침부터 몇 번이고 이 메모지를 보았지만 지금 보는 느낌은 다르다. 단 세 줄의 글씨가 이제는 단순한 메모지를 넘어 시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증명하는 증거로 보였다. 금복 하루 2번 먹이 주기 라는 글씨를 읽을 때마다 마음속에 있는 뾰족한 돌이 또 찌르는 것 같았다. 나는 침실로 걸어갔다. 복부가 무거워 천천히 걸었고 침실 서랍을 열어 산모 검진 기록을 꺼냈다. 노란색 표지의 검진 수첩에 매번 검진할 때마다 의사가 쓴 기록과 나의 서명이 차례대로 적혀 있었다. 모든 검진 날짜에 동행자 란이 비어 있는 건 나 혼자 같기 때문이다. 3개월째 검진 기록에는 가족동행 권장이라는 의사의 손글씨가 있고 4개월째에는 태아 체중 미달, 영양관리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6개월째에는 임신 중 우울감 주의, 가족 관심 필요라는 메모도 있었다. 이 모든 건 나 혼자 참고 견뎠고 시댁 사람들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검진 수첩과 시어머니의 메모지를 함께 테이블에 놓았다. 2가지 물건이 마치 나의 임신 생활을 양분하는 모습처럼 보였다. 하나는 나와 아기의 아픔과 걱정을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시댁 사람들의 무관심과 태연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이 2가지 물건을 주머니에 넣었다. 시댁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이걸 보여줄 것이다. 창문을 열어봤다. 거리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들렸다. 평소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오늘은 다르게 느껴졌다. 이제는 나와 아기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확실해졌다. 시댁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 살아온 지난 시간은 충분했다. 엄마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래도 너는 너무 참아. 시댁 사람들한테 좀 얘기해봐. 이전엔 엄마의 말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다. 나의 참을성이 시댁 사람들의 무관심을 부추겼고 결국 나와 아기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나는 다시 주방으로 갔다. 금복이 아직도 발치에 누워 있었고 나는 의자에 앉아 심호흡을 했다. 시댁 사람들이 돌아오면 첫째로 이 메모지와 검진 수첩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에게 왜 나와 아기를 이렇게 방치했는지 물어볼 것이다. 2번째로는 나와 아기가 시댁에서 독립하겠다고 말할 것이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아기가 뱃속에서 살짝 움직였다. 마치 나의 결심을 동의해주는 것 같았다. 아기, 엄마가 지켜줄게. 나는 손으로 배를 감싸고 속으로 속삭였다. 이제는 아기를 위해서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단단한 마음을 가져야 했다. 얼음 주머니를 냉장고에 넣고 나는 소파에 앉았다. 거실 창문을 통해 햇살이 내 얼굴에 비쳤다. 부은 눈은 아직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지만 눈동자는 이전보다 훨씬 맑았다. 이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할 것이다. 시댁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린다. 이번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이것이 나와 아기에게 맞는 존중을 되찾는 첫걸음이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결단이었다. 이야기 끝.